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문을 연 조선은 1910년 27번째 임금 순종을 마지막으로 500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왕조는 그 막을 내렸지만 남아있는 기록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 13년의 세월을 오직 조선왕조실록의 연구에 열정을 쏟은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하만화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박시백 화백인데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그의 손에서 10년간 20권의 역사 만화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박시백 저자와 함께 500년의 조선왕조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게 다 여태까지 역사가 다 대한민국 역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과거를 모르면 안 되니까. 똑같이 뭐 비슷한 일이 또 현재에도 발생하고 또 미래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 현재를 보듯 해안을 기를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역사 속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그 여행에 앞서서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이 있죠. 조선시대로 치면 성균관 학자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균관 학자는 어불성설이고요. 저작거리 한량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모실 분이야말로 정말 성균관 학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입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대가 크고요.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프닝 보셨다면.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의 박시백 화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궁금증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조선시대로 치면 화백님은 어떤 자리셨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그림을 좋아해서 네. 근데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아주 잘 그리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더원 이런 데 화원은 못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저작거리에서 그 민화 같은 걸 그려가지고 아마 호지체로 삼지 않았을까. 저같이 저작거리 저작거리. 이 박시백 화백하면 네. 이 역사 아이돌이다. 또 현대판 사관이다. 네. 뭐 이런 그 수식어 이제 달고 다니시는 분이신데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지금까지 300만 부 이상 판매가 네. 됐습니다. 근데 처음 이 책을 연재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인기를 짐작을 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물론 아니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꽤 이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처음 몇 년간 조금 이제 마음이 상했었죠. 10년 정도 걸리셨죠, 완간하시는 모두에서 한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출신을 보면 네. 학교, 학과 뭐 이런 걸 좀 보면 경제학과 나오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근데 역사 쪽으로 그렇게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시사만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사만평을 하는데 이게 한 몇 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 시사 소재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여야 간의 충돌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특정한 주제들이 반복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그 소재를 가지고 달리 그려야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만화가로서의 그 에너지 뭐 이런 게 다 이제 고갈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호흡이 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이 조선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경제학 전공하시고 만화가가 되셨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는데요. 뭐 경제학을 좋아하지 않았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만화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고 싶었던 것이어서 네. 중간에 이제 대학 다니고 하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만화를 잠깐 떠나 있었지만 늘 언젠가는 만화를 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뭐 어느 분께 배우시거나 네, 그러진 않았고 그 신문사에서 예전에 네. 이제 우리나라 시사만화 영역을 거의 개척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박재동 화백께서 네.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를 비우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공모제를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그야말로 아마추어도 아니죠. 거의 뭐 연습생 수준이었는데 그때 그 박재동 회장님께서 뭐가 눈에 씌우셨는지 저를 덜컥 보고 말았어요. 그게 몇 년도? 그게 1996년. 아, 네. 96년. 그래서 한겨레신문에 입사하면서 그때부터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시사만평을 하시다가 네. 또 역사 쪽으로 정말 네. 특화된 분야잖아요. 이런 주제로 특히 또 조선왕조실록을 다루시기가 뭔가 특이하다? 네네. 뭐 계기가 좀 궁금한데. 그 제가 책 머리말에도 썼는데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사극을 보다 보니까 그 사극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 제가 너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저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단행본 몇 권을 이제 뒤적여다 봤는데 조선사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네. 예컨대 그 전에 좋아했던 뭐 삼국지라든가 뭐 초안지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나라 이 중세의 정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또 처세와 그런 흥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조선왕조사를 한번 만화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국역이 돼서 이것이 대중적인 보급이 막 시작됐어요. 네.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당시만 해도 그 CD로 제작이 돼가지고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이제 제대로 네.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 개정판을 새로 예, 내셨습니다. 근데 저 이제 출판 쪽에 있으니까 이 개정판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만화책을 개정판으로 다시 네.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결정인데 또 어떻게 이 개정판을 또 내게 되신 겁니까? 일단 출발은 뭐 제가 원해서는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개정판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몇 년 이 시차를 두는 것이 네. 좀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출판사 측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안을 받고 당시 저는 이제 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배경으로 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계속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매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조선왕조실록과 이제 이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켠에 들고 네. 그러면서 기왕이면 그럼 개정판 작업도 빨리 해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별을 하자. 네. 이런 생각이 아마 선뜻 나서게 된 것 같아요. 그 저작거리 판단으로는요. 이 초판본이 네. 값어치가 또 따로 만들어지고 아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초판본 갖고 계시는 분들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개정된 부분들이 분량상 많습니까? 크게 뭐 전체의 흐름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많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시 복식이라든가 특히 이제 복색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드문드문 약간의 실록을 그 이후에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예컨대 그렇잖아요. 세종실록을 공부해서 세종실록을 그리는데 세종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한 100년 지나가지고 다른 실록에서 이야기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앞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 옷이라든가 이런 걸 그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반영을 했죠. 그 개정판 내시고 나서 더 독자들의 반응도 더 좋죠? 일단 아무래도 직전에 구입하신 분들로부터 섭섭하다 말씀이 꽤 있고
그래서 아까 그에 제가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따로 가치가 있다고. 그에 대해서 뭐 역시 죄송한 마음이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디자인이라든가 종이 컬러, 색 등등 좀 그동안에 미진했다고 싶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좀 더 나은 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색이 바뀌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선왕조실록, 박시백의 네. 조선왕조실록 보니까 포스터가 이번에 이렇게 예. 나와 있는데 왕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뭐 앉아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네. 그러는데 옷 색깔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고증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이제 좀 그 현실과 실제와 다른 이제 컬러인데요. 근데 전부 그 빨간색 골룡풀을 입히면 너무 이제 그 보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약간의 색깔의 변화들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설정을 했던 게 상당히 좀 강한 군주 이랬던 왕들은 이제 약간 검은 계통 이것을 입혔고 또 연산같이 이제 강력한 거의 그 황제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은 황제국을 상징하는 금색 옷을 입히고 또 그 외에 이제 왕보다는 그 세잣대로 더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왕이 돼서 금방 이제 세상을 떴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자복색을 입히고 뭐 이런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책을 보면서 또 네. 선생님 궁금했던 게요. 만화잖아요, 어쨌든. 네. 역사적인 사실을 만화로 이제 다시 그리시고 그렇죠. 쓰신 건데, 그러면 만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캐릭터를 잡는 작업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록의 나라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고 또 이제 그런 외모에 대해서도 초상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긴 합니다. 왕들 같은 경우에도 어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이제 많이 소실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남아 있는 왕들의 영정 같은 경우 뭐 태조하고 저기 영조, 철종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진이나 초상화가 남아 있는 인물들은 그 느낌, 그 그림을 이제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 설명이 있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이제 세종하면은 이제 비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네. 무겁고 네, 뚱뚱했다라는 네. 거고요. 그 외에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수염이 적었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아주 간략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인물에 당연히 반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위주로 갔죠. 그래 이제 이 사람은 되게 팍팍하다, 뭐 혹은 되게 이제 중후하다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만화가들은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얼굴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순정 만화 같은 걸 봐도 거의 뭐 헤어스타일만 다르고 비슷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날 나왔던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실제 인물들을 가지고 다만 그 음광만 활용하되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제 느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짐작이 갔거든요. 근데 가령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그 세종 임금님은 뭐 워낙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니까 좀 오히려 좀 마르고 샤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이었는데 네. 이제 그 실제 그 묘사가 네네. 이게 좀 이렇게 몸이 크시고 뚱뚱하신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의 그 분의 모습이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영 없이 그 박화백님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금님들이 인상이 더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역사적 인물들이 네네. 그 표정으로도 반영이 되고 해서 더 참 재밌다. 잘 구성이 됐고 가령 캐릭터 하나는 또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네. 야사에 굉장히 키가 컸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가 커서 좀 허리가 길고 이런 모습을 그렸는데, 근데 이제 얼굴에 제가 그 반창고를 항상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반창고는 네네네. 없잖아요. 근데 그걸 붙인 이유가 그 연산이 얼굴에 이제 종기가 거의 떨어진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항상 종기가 이렇게 났었다 그래요. 그것을 한편 반영하고 또 다른 그 한 측면에서는 연산하면 제가 갖게 된 이미지가 마치 그 철들지 않은 10대, 그러니까 10대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은 그런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삐딱함, 이걸 살리기 위해서 반창고를 하나 붙여드렸죠. 연표 작업에도 이번에 공을 좀 많이 예, 새롭게 예. 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부는 제가 노트를 일부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왕조실록을 공부를 하고, 근데 공부를 그냥 하면은 이게 머리에 남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노트 필기를 하면서 했죠. 쭉 읽으면서 이거는 아마 쓰여져야 될 것이다 라든가 이거는 좀 특이하다, 혹은 우리가 익히 알았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 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네.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끝까지 갔었는데, 그게 이제 노트가 한 100여 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을 완전히 마감하고 정리를 하려니까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렇게 정리했던 노트가 뭐 저로서는 다시 쓸 일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조선사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 또 뭐 조선사를 배경으로 해서 사극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하에서 이 노트를 전체를 어떻게 책으로 만들 수는 없고, 이걸 다시 요약해서 좀 연표를 해두면 가령 이제 뭐 광희군 일기를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그 연표상의 광희군 일기만 쭉 봐도 전체의 흐름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 연표에 나와 있는 일자를 가지고 이제 실력에서 직접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제 한 1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요약하고 타이핑을 했습니다만, 뭐 썩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연표가 들어가 있는 그 노트가 말하자면 창작 비밀 노트다, 이렇게 그렇죠. 네네.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이거 갖고 온 거 잠깐. 이거군요. 네, 비밀 노트입니다. 전체 중에서 살짝 몇 것만 가져와 봤는데요. 가령 이제 첫 번째 노트 같은 경우는 네, 세종편 중에 일부인데요. 네. 좀 볼까요? 볼까요? 와, 영광이네요. 가령 네. 거기에 이제 파란색 글씨, 네, 네. 파란색 그런 거는 글씨. 이제 왕의 발언들입니다. 이렇게 발언들, 이런 파란색으로 것들. 보통 표현했고, 세종시대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대화에 그 토론이 많아가지고 네. 왕과 신하들이 나누는 얘기가 되게 많은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빨간 이런 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서 아, 좀 아마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파란 부분은 다 말이고 예, 왕이 한 말이죠. 왕의 예, 말씀이고, 검은 부분은 뭐 거기 사실? 뭐 사실과 그리고 신하들이 말과 이런 것들이 검은 글씨로 돼 있죠. 그리고 뭐 빨간 부분은 다시 한번 예,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체크해야 될 이거는 부분. 뭐 가령 이제 저런 줄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대사를 살려야겠다라든가 이런 느낌. 그렇군요. 말씀이 굉장히 많네요. 파란 부분도. 워낙 토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탕이 돼서 네네. 공부를 통해서 캐릭터도 나오고 그렇죠. 그림으로도 나오고 그렇군요. 잘 보관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천만부 판매되고 뭐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요. 문학관도 만드셔야 왜 되고, 이러십니까? 네, 그러면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세종 3이라고 네네네. 되어 있고요. 또 가지고 오신 가령 이제 노트는? 현종 때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현종 시대라면 예속 논쟁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장례 절차해가지고 이제 체란 논쟁이 그것이 또 당파층으로 이어지곤 했었는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상소 이런 게 아주 고스란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속 논쟁 때 상소. 네네. 네. 그 부분은 지금 장량 허목이 상소를 하면서 예속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촉발되는 그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참 신기한데요. 이 노트가 어쨌든 반영이 돼서 또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조선왕조실록을 직접 보시고 네네. 이렇게 거의 고스란히 왕대별로 옮겨놓은 거죠. 네, 예. 시대별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또 이 안에서도 또 화백님만이 볼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또 구별을 이렇게 지어서 예, 예. 써 놓으신 이 노트 진짜 이런 노트가 지금 보물이네요. 분량이 그러면 굉장하겠군요. 110권, 120권? 120권. 그렇군요. 이거 봤고요. 가지고 나오신 김에 다 보여주세요.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순조 편인데. 순조. 예. 순조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정순왕후가 수렴청등을 하던 네. 순조 초기는 네, 그런 식인데요.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된 게 전부 이제 정순왕후의 발언이나 뭐 이런 건데요. 아무래도 그 순조 초반에 보면 계속 빨간 글씨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치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순조원이라는 노트인데 예. 정순 왕후의 발언이 이렇게 네, 지금 진짜 다 빨갛네요. 네. 말씀을 많이 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색깔만 봐도 또, 요 시대 정순환 후가 네네. 힘이 있었구나.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렴 청정을 하더라도 그 수렴 뒤에서 그냥 지켜나 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정순왕후의 경우는 직접 이제 신하들과 논쟁하고 이러면서 사안을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마지막 노트 볼까요? 네, 마지막 노트는 의외로 이게 별로 이렇게 보면 날짜들 위주로 별로 기사가 없습니다. 네. 오, 네. 이거는 어느 별 내용이 없죠. 이거는 뭐냐면 이 헌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될 때에서 저렇게 이제 풍부한 기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달리 본다면은 모든 정치의 중요한 결정들이 이제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가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때문에 왕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의 일들 자체가 굳이 기록될 게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지금 이것을 창작 비밀 노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도 공개를 해주셨고 아예 출판을 해서 창작 공개 노트로 만드시면 어떨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백고 이놈 노트를 전부 출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데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노트들하고 또 다르게 네. 조금 뭔가 심플해 보이고 예, 예. 네, 내용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거의 이것만 제목만 봐도 있는, 이렇게 시대적 흐름을 좀 볼 네, 수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비밀 노트고요. 보물 노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실록을 정리하시는데 얼마의 세월이 걸리신 거예요? 어쨌든 뭐 한 12년 정도 동안 공부하고 작업하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반 가까이는 이제 공부하고 정리하는데 투자가 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세종실록이라든가 아니면 영조실록 이럴 때처럼 이제 제위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이제 한 일들이 많은 왕들인 경우에 네. 실록의 내용도 굉장히 이제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뭐 한 3, 4개월에서 많으면 6개월 이상까지도 계속 공부하는데 전념해야 되고 방금 보았던 이제 헌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록의 내용이 워낙 부실하니까 거의 한 달도 안 걸려서 이제 뚝딱 보고 이럴 수 있었죠. 네. 그 10년의 세월 동안에 오직 그 한 시대, 그러니까 조선 왕조라는 거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마지막 책 딱 내셨을 때 그 기분이 또 그 감회가 어땠을지는 참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예. 막 마무리됐을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제가 일관되게 뭐라고 답했냐면 그러니까 시원섭섭한데 네. 시원함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섭할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 10년 넘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데서는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빨리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세요? 근데 뭐 다른 걸 할 기회를 별로 안 주시더라고요, 출판사에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팟캐스트를 하자 해가지고 또 한 1년 동안 팟캐스트를 했고 네. 또 지금 이 개정판 작업을 다시 또 해야 돼서 어쨌든 지난 2년 동안에도 별로 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 팟캐스트 얘기를 네네. 해주셨잖아요. 사실 얼마나 젊은 세대가 팟캐스트 하면 사실 이용층이 좀 젊은 층이라고 네네. 어린 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젊은 세대가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 특히 조선시대 역사에 관심이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그냥 세게 반대를 했죠. 일단 저 자신이 이제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과연 누가 이걸 듣겠냐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끝난 지 한 1년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듣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편 되게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물론 와서 들으시겠지만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선사에 대한 뭐 다뤄져 있는 것들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단행본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쭉 훑어나간 것은 거의 처음이니까 그냥 듣고 있으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저거는 나랑 생각이 다른데부터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하여간 뭐 자연스럽게 운동하면서 또는 운전하면서 듣는 것으로 하는 공부, 이것도 꽤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이 조선왕조실록 내신대 보면 27분의 이제 네. 왕들이 쭉 나옵니다. 연대기별로. 네. 이 중에서 정말 많이 들으셨던 질문이죠. 가장 좋아하는 왕. 네. 그리고 늘 저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 세종대왕인데요.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후기에도 그런 그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너무 성군 이미지가 강해서 좀 뭐랄까 이 실록을 공부하면서 뭔가 이런 성군 이미지와는 다른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지, 뭔가 좀 깎아내려야지, 이런 이제 불순한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록을 쭉 공부하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말 거대한 분이고 정말 대단한 임금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은 정말 어마어마한 천재잖아요.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업적과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똑똑하고 빼어난 인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대부분의 업적들이 다 세종대왕의 구상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신하들에게 오히려 이제 역할 분담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종같이 정말 빼어난 사람들이 되게 갖기 쉬운 게, 이런 천재들이 갖기 쉬운 게 좀 독선이나 이런 것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세종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안들을 대부분 신하들과 이제 토론을 통해서 신하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세 인물인데도 굉장히 리더십에서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완전히 틀어지고 끝까지 완수를 하는 그런 어떤 특심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모자람이 없을 진짜 빼어난 리더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임금님, 가장 좋아하는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우리 시대에 가장 불러오고 싶은 인물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최명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최명길이라는 인물이 이 시대에 가장 불러왔으면 하는 그 이름이 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최명길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병장을 한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막바지에서 이제 항복문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이른바 이제 척화파와 또 주화파가 이제 대립하고 논쟁하는데, 최명길이라는 인물은 주화파의 이제 영숙격인 인물이죠. 그래서 최명길이 주도로 이제 항복문서를 쓰니까 옆에 있던 척화파의 거두인 김상환이 이걸 다 찍고 또 그걸 다시 최명길이 울면서 이어붙였다는 식의 이제 야사가 전하곤 하는데, 그렇듯 최명길은 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양난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적절한 화친과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사실은 다 척화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척화파와 주화파 양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은 척화파였고, 극히 일부가 이제 우리 힘이 이제 강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는 화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던 겁니다. 근데 그 선두에 최명길이 있었던 것이고, 그야말로 일관되게 이와 같은 주장을 편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런 그 최명길이 그런 그 태도가 우리가 왜 중시돼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쨌든 최명길이 늘 앞섰던 것은 현실적인 힘의 고려이고, 또 한 가지는 나라와 백성의 안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척화파를 정했던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그들의 어떤 말발굽에 나라가 다 짓밟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잖아요.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나라와 백성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주장을 그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관찰한 데서 굉장히 점수를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마치 뭐 9월 말에 재탕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이럴 때 최명길 같은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안목으로 나라의 입장 이런 것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최명길을 들고 싶습니다. 세종대왕 말씀도 해주셨고, 네. 최명길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좀 있었으면 하는 리더, 네. 인물들이라면, 거꾸로 이 시대는 좀 안타까웠다 네. 싶은 시대도 있으시죠? 이건 너무 조선시대 많죠. 전체에서. 너무 많죠. 언젠가요? 근데 뭐 초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세종대왕의 아들 그 문종, 이 문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빼어난 인물이고,
그 세종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잘 이어받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빨리 죽고 말잖아요. 네. 이런 대목들도 되게 안타깝고 조선 말기에 저는 그 대목이 안타깝습니다. 그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욕심을 좀 덜 가졌으면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날 때가 그 아들인 고종의 나이가 아마 22인가 3이었을 텐데 사실 이제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라 왕이 아버지일 뿐이잖아요. 근데 모든 권력을 한손에 틀어주고 있는 조건이었죠.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 아들이 왕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을 해서 왕이 나이가 20살이 됐을 때 왕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뒤로 물러섰다고 한다면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남았을 테고 그리고 명성황후와 아들과 그렇게 반목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러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흥선대원군이 그 시점에서의 어떤 욕심 아니면 잘못된 판단 이게 되게 아쉬운 대목 같아요. 이거 얘기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극한 편이 또 그렇죠. 찍혀지는 것 같기도 하고 흥선대원군이 그 외세, 외래, 문물을 좀 늦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쇄국 정책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어떤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조선이 일관되게 견제해왔던 정책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조선은 그 외래 세력에 대해서 뭐 가령 누가 이제 남파리에서 온다 하더라도 오면 충분히 먹을 것 주고 살려는 주고 하는데 그들과 교류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지켜왔었고 흥선대원군이 와서는 이제 이 외래 세력의 그 침투 자체가 본격화된 시점인데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좀 모색해야 할 상황이 왔는데 여전히 과거에 그런 자신의 우리나라의 정책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데서 시대를 보는 그리고 국제 정서를 읽는 안목이 좀 역시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좀 비춰보고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현실하고 좀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읽는 재미를 점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의 질문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조선왕조 실록에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세요?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팟캐스트 열렬한 애청자였는데요. 혹시 그 많은 팬들 중에서 뭐 팬레터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시다면 어느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조선사를 접하고 알고 있는데 덕분에 조선사가 많이 친숙한 상태잖아요. 혹시 삼국사나 고려사 등의 다른 역사서를 다루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시백의 조선 왕조실록을 500년 뒤에 사람들이 어떤 역사서로 기억할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독자분들의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조선왕조실록에 뭐 왕들도 물론 27분이 계시지만 정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누굴 만나보고 싶으신가 물어보셨네요. 만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언뜻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작년 그 드라마로 제작됐던 정도전, 정도전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뭐 워낙 빼놓으면 이제 충분히 소개가 돼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일관된 역성혁명, 그러니까 당시로 말하면 이제 세상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런 포부를 이미 나이 40이 넘어가지고서도 끝까지 이제 견제를 한단 말씀이죠. 그것도 쉽지 않은 조건 하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20대, 30대 때까지는 정말 자신의 어떤 일시를 버리고 정말 나라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의를 위해서 복무하고 이런 걸 하기 쉬운데 그 나이 돼서 그리고 이제 옆에서 와이프가 바가지 긁고 있는 조건 하에서 계속 그렇게 해나가기는 참 쉽지 않은데 게다가 그때 나이 40이면 사실 지금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지금 60대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참 그 어떤 자신의 이상에 대한 결심, 뭐 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정도전. 네. 네. 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질문입니다. 타임머신을 탄다라면 네. 어느 왕의 시대로 가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왕을 진정한 리더로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저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 뭐 누구나 세종대왕. 대왕 시대에 가서 그러니까요. 살면 재밌고 편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세종대왕 이외에 좀 업적이 가려진 뭐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어떤 그런 왕의 시대가 있었을까요? 저는 뭐 딱히 가령 오히려 네. 세종이 구축해놓은 문물로 인해서 그 직후에 짧았지만 문종 시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편안한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문종에 이어서 단종을 쿠데타라는 형식으로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 시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백성은 좀 편한 시대였거든요. 이 세조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인물이긴 한데 어쨌든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을 좀 힘들게 해서라도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또한 좀 잘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때 나름의 좀 사회 자체는 되게 편안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질문 재밌는데요. 하나 네네. 더 해볼게요. 네. 변형을 왜 하나 그러세요? 더 만들고 싶은데 이 조선왕조 실록을 다 이제 완간을 하신 네. 박시백 화백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왕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아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들고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다 아는 상황에서. 이미 네. 다 아는 상황에서 다 아시는 거죠 혼자만 바꿔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그럼 딱 가갖고서는 역사를 확 바꿔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시대가 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선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선조 때 임진왜란 와중에 선조의 권위가 이제 크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더 이상 왕 노릇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조도 그걸 알아가지고 툭하면 이제 다 내가 죄인이다. 내 이제 그만하면 될 거 아니냐 식으로 얘기를 하곤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아주 이 선조의 그런 잔꾀에 신하들이 좀 노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그런 자기 신이 사퇴하려고 할 때 신하들이 그걸 잘 받아가지고 사퇴의 길을 열어드렸다고 한다면 광해군이 진작에 이제 왕이 됐을 테고 또 광해군은 그 세자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없이 왕이 돼서 국난을 극복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재밌죠?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질문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면 팟캐스트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질문 주신 분도 팟캐스트 팬이 아니셨나요? 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진행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애청자분이 있었다면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애청자분. 네. 아무래도 이제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이 댓글.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이제 하나 끝났을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던 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 자신이 조선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서 가능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희로서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응원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의외로 저는 이렇게 조선시대 뭐 역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댓글들을 보고 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역사 지식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준이 있으시죠. 네. 네티즌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역사 지식 또 토론 네. 뭐 이런 것들 보고 좀 놀란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느끼셨나요? 그렇죠. 이번에 개정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히 임진왜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임진왜란 부분은 다소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 당시는 그러니까 특히 선조실록은 임진왜란 당시에 그 사초가 상당히 많이 불이 타서 선조실록이 좀 부실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전쟁이 진행 과정에서는 많은 이제 그 어떤 전쟁이라 그러니까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현장에 있었던 장수들이 올린 장계 요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현장의 장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공을 과장하고 적을 뭐 열댓 명 어떻게 뵀다 그러면 수백 명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과장한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실록만으로 임진왜란 전후한 시기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래서 현대의 어떤 연구서들을 많이 참조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제 독자분들께서 뭐 조론 전투장면에서 가령 이순신 장군이 썼던 전법이 저것은 옳지 않다거나 뭐 하다못해 이제 거북선이 모양이
앞에 이제 용두라고 해서 네. 용머리에서 네. 이제 포도 소스 있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이제 S자로 약간 꺾인 모습으로 그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포도 소스 쓸 수 없다, 잘못됐다라고 지적도 하시고 이런 식의 와. 굉장히 구체적인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관련해서. 실제로 도움도 받으셨군요. 네.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은 뭐 교과서 이전의 교과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과서에서 뭐 역사를 배우기 이전에 이미 어떤 이 실록에 대한 관심과 좀 생각을 세우고 들어가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되는 책인데 그래서 그런지 독자분들의 요구가 참 다양하고 많고요. 저도 이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이렇게 진짜. 다른 시대에 다룰 용의가 없으시냐 이걸 물어본 독자분 계셨거든요. 항상 어딜 뭐 강연을 가거나 하면 거의 나오는 질문인데 네. 뭐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화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어떤 그야말로 순수 창작 창작 흑화 이런 걸 하고 네.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사 기록물에 근거한 이런 역사 만화를 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언젠가는 어떤 그런 창작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계속되는 역사서 이거를 하게 될런지 그걸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것은.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럼 네. 다음 작품 계획은 뭐 장르라든지 이런 거는 다음 갖고 작품도 계신- 요것에 이어서 그러니까 일단 역사물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네. 네. 1910년에 이 작품이 끝나거든요. 조선왕조가 망하는 날로. 네. 그리고 그 망한 날로부터 이제 45년 8월 15일까지 35년에 걸친 일제 강점기. 이 시대를 일단은 이제 그리기로 그건 독자들과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예, 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록은 그 자체가 이제 역사의 기록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역사 기록물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네. 이제 역사 기록물을 또 후대가 보게 된다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이 책이 그러니까 후대에 어떤 어떤 의미로 남았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후대가 아니라 그냥 현재로서 당대. 현재로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조선왕조 실록이 갖는 위대함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나라는 그렇게 시원찮았을 수 있지만 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기록물만큼은 정말 정말 위대한 유산으로 남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작업을 하면서 뜻밖에도 그 조선왕조 실록이 많이 연구되고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소개되어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어떤 그 조선왕조 실록을 바르게 소개한다는 데에 대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작업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뭐 나름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평가받는다면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또 이게 이제 만화긴 하지만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만화를 좋아하니까 보통 어린아이들도 일부 읽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뭐 초중학생들이 보기엔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다만 이제 이런 제 만화로 인해서 그 조선왕조에 접근하는 길이 접근하는 게 좀 더 쉬웠다 이런 평가를 얻는다면 충분히 저로서는 만족할 그런 결과를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겸손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네. 이 사람들에게 조선 왕조 전체를 알려주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뿌듯한 점이죠, 저로서는. 네. 자, TV 책방 북소리 이제 공식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 박시백 화백님에게 사실은 화백님이니까 그림이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책이란 이란 질문이 나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은 네. 화백님이라는 것도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시백 화백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사실 책을 썩 많이 읽거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한테는 책이란
늘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처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하니까 일생 책과 같이 간다고 한다면 늘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10년간 20권의 책을 통해서 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신 것처럼 재미있게 알려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입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곳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찾아가 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2006년에 개관한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들어서자마자 예쁜 나비들이 반기는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메시지를 담은 전시가 한창이었습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매일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데요. 도서관에는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서적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화 연구와 아동학 등 전문 서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립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미로 중심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축의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최대 장소를 소장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리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장서 확충, 어린이 청소년 독서진흥, 국내 도서관 간의 협력, 연구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 그것이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목표 중 하나인데요. 주말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조용하게 책도 같이 읽을 수 있고 좋아요. 애들 그 도서 카드라고 해서 뭘 읽었는지 기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읽고 나서 성취감도 있고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이라면 모두 하나씩 갖고 있는 것, 바로 독서 통장인데요. 통장 내역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한데요. 제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있고요. 집에 와서 한번 보니까 더 재밌어요. 자, 이렇게 배를 저어보자. 활기찬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 이것은 동화구연 체험 교실입니다. 자, 집중하시고 다시 체험형 동화구연은 가상 현실 체험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이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참 즐거워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친구들 잡혀간다. 어떡하지? 동화구연을 하고 나니까 이 책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본인이 역할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커부커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친구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도서관 안팎의 행사들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바로 이곳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하게 되네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 우리 동네 도서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위한 길잡이 김성신의 강추신간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책 김성신의 강추신간, 오늘은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입니다. 이 책을 쓴 로버트 라이시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선 부의 극단적인 불평등에 관해 지적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집중되면서 상위 1%는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덕택에 법과 규제를 피해 자산을 보호하고 불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책은 상위 1%와 나머지 99% 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가는 것을 분석하고 경제와 민주주의가 특정한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가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위험한 현상입니다.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 경제를 위협하고 부패를 조장해 민주적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중산층 몰락과 정치권 부패, 그리고 늘어만 가는 부유층 감세와 냉소주의 만연 등 위험천만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라이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11가지 구체적인 해법들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자 적용세율 인상과 상위 부유층 재산 부가세 부과, 그리고 금융거래 0.5% 세금 부과와 국방예산 삭감, 불법 정치자금 차단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자는 건전한 국민들이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능동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냉소주의와 분노를 딛고 행동해야만 사회와 경제를 역행하게 만드는 세력을 저지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의 불평등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학서 김성신의 강추신간 2주의 선택은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의 역사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 바로 그 역사의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을 만화로 재창조해낸 박시백 화백. 어쩌면 100년 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의미 깊은 역사서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TV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